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 저도 굉장히 끔찍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밝혀지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된 이유는 견제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뭐 일부에서는 뭐 지금 경찰이 그래가지고 수사를 다시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보안 수사권 없으면 나름대로 기능을 제대로 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면 다 해결될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진짜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열거하신 그 피해자 의견 진술권이라든가 수사기록 열람권이라든가 사실관계 확인권, 이게 근대 검찰 제도가 생겨서 이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공무원이 국민들을 보호해주던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피해자가 자기가 다 조사하고 자기가 다 기록 만들어서 법원 앞에 가서 기소를 해야 됐습니다. 그걸 이제 사인소추라고 하거든요.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근대 100년 동안 쌓아온 형사사법 제도를 다시 전근대로 돌아가서 개인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네가 능력 있으면 변호사를 구하든 탐정을 구하든 해서 당신이 저 기록 찾아서 당신이 조사해서 당신이 기소를 하세요. 이런 얘기라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레토릭을 쓰자면 아니 우리 현대 형사사법 체계를 100년 전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얘기나 다름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인데요. 뭐 이제 보안 수사를 없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보안 수사 실효성이 없다. 뭐 보안 수사는 뭐 몇 건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또 일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한 것이 건수가 많지 않다. 지금 뭐 법무부는 이제 우수 사례도 만들었습니다. 89.9%를 주장을 하죠. 경찰청장 뭐 그 지금 그러니까 대리라는 게 아니고 대행인가 뭐 대행하시는 분이 여기 다 대행이에요. 경찰이 네, 89.9고 1.1%만 얘기를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11.1이 되죠. 11.1인가요? 뭐, 예. 하여튼 그 10% 미만 하여튼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 이제 현직 경찰이 이제 질문한 내용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 적은 것은 보안 수사가 필요 없다는 건가? 설령 한 건이라도 만약에 보안 수사가 필요하고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저는 그 한 건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그 한 건의 범죄자가 운 좋게 보안 수사가 없는 상태로 뭐 기소가 돼서 뭐 가벼운 형을 받거나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뭐 성폭력 목적의 살인이 아닌 걸로 기소가 돼서 뭐 그 사형 무기밖에 없는 그런 범죄가 아닌 뭐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살인죄로 처벌받고 이런 한 건이라도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건수의 다과라든지 또는 범죄 자체의 뭐 경중, 뭐 누차 얘기하면 결코 그런 걸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의 건수는 뭐 무시해도 되나? 아니면 그 정도의 건수는 뭐 그냥 지나가도 정의로운 건가? 아무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뭐 건수의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전혀 저는 관점을 잘못 잡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잘못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하는 거 기준으로 하면 적은데 와서 몇 가지 확인하고 불러서 물어보고 일단은 기소하기 전에 불러서 대부분 물어보거든요. 그게 다 보안 수사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기소하는 거 대부분 보안 수사를 합니다. 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피의자를 불러서 구속 피의자 불러서 너 맞아? 라고 물어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안 수사를 해서 과오가 드러날 수 있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이 왜곡되는 게 장윤기 사건처럼 의도적이고 사악한 조작을 통해서 조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간이 게으르고 태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굳이 내가 봐야 되지만 본 걸로 하자
라고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공부 안 하고도 했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검사, 경찰 모두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테마는 다 어느 곳에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서 얼마든지 검증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으면 그 테마의 정도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그렇게 숫자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도 틀리지만 저는 이 문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거 몇백 년 걸려서 여기까지 이런 견제와 균형의 시줄라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게 검찰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것이 국왕이 데리고 있는 권한이니까 이걸 뭔가 준사법기관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때로 돌아가자 100년이 아니라 300년 전입니다. 돌아간다? 근데 돌아갈 이유를 설명하면 모르겠어요. 이유를 와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뭡니까? 복수심의 만족 이런 거 말고, 그런데 그 복수심 자체도 가당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한번 대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 이걸로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김학의 사건 같은 거 막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하죠. 자, 그 문제는 이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기소권에 관한 문제고 영장 청구권에 관한 문제죠. 그럼 그걸 건드리든가요. 그걸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런 논거를 대려면 지금 이 보안 수사의 문제가 그것과 그런 식의 문제들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뵙고 한국갤럽에서 61% 민주당 지지자 포함해서 반대하느냐면 이건 진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법안을 딱 보면 철저하게 범죄자에게 감정이입이 돼 있어요. 자기들이 감옥에 많이 갖고 수사를 많이 받아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수사받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겠다는 감정이입이 딱 돼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만 감정이입이 돼 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 떼이고 돈 받아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검찰이 대행으로 해서 증거 찾아주고 이런 시스템 서비스를 누렸던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서비스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건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가 80년간 제공돼 왔는데 그 서비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저는 그래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죠, 그러면. 그런데 그래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수로 통과시키겠다?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한테 정말 심판받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사건이 158만 건 발생했는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127만 건 정도로 89.1%를 경찰이 수사한다. 이 얘기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26년 7월 20일 정례 간담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상입니다. 근데 그건 검거잖아요. 여기 검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경찰이 검거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경찰이 검거한 게 89%라는 거하고 보안 수사가 적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통계는 그냥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안 수사는 대부분 다 해요. 그거 없이 어떻게 간이 크게 그냥 기소를 해요. 왜냐하면 재판에서 이 유죄를 받아야 돼요. 저는 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장윤기 사건이 유명하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광주지검의 모 부장검사가 열심히 보안 수사를 해서 뭐 밝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뭐 미담 사례로 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을 그 검사가 그냥 간과했어요.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밝혀냈어요. 그러면 그 검사는 죽습니다. 거의 뭐 매장당할 거예요. 그게 바빠서 못했다는 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에게 무슨 책임이 있었냐? 보안 수사를 할 임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왜 그렇게까지 밤잠 안 자면서 하냐면 뭔가 이상하면 촉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터졌을 때 자기가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잘했으니까 박수 받지만 놓쳤으면 엄청난 책임충을 받게 돼요. 나중에. 그런데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원래 그걸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김모 부장검사는 그러면 이걸 간과하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어요. 자기가 그걸 할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어떻게 봤냐면 사건을 되게 열심히 피해자의 편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판사처럼 예스와 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심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잘 암장 사건이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암장 사건에 대한 책임 주체가 하나의 큰 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 혹시 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말씀드리니까 바로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손든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플로어에서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전에 장관 하실 때부터 알고 있는 철학에 따르면 사실은 당연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궁금한 건 왜 검찰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 뻔한 결과를 알 텐데 당사자들이 그리고 법무부는 왜 보고서밖에 보내지 않는 건가요? 지금 그들이 협조하지 않고 지금 이 법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검찰은 이미 자살했다고 생각해요. 자살했다고요? 항소 포기로 이미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라든가 그런 위치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걸 걸어놓은 이유도 이걸 저한테 보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하면 남지. 자, 제목은 더럽게 멋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틀렸다는 걸 자기들도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는 자는 오늘에서야 뭐 이상한 문건 입장을 하나 냈어요. 저는 검찰이라는 기능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의 검찰 구성원들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초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검사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도 일상을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거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더 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날밤 까면서 밤새서 이걸 찾을 의무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경찰이 갖고 오는 사건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제3자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판사들이 그런 하듯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없어지게, 그러니까 피해자를 편들 만한 큰 권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검사들 중에서는 저는 이거는 그래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굳이 괜히 찔끔 남겨놔서 어차피 다른 것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이 영역으로 이것까지 붙여서 일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없애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도 제가 얘기해봐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쇄살인이 늘 겁니다. 암장 사건이 늘 거예요. 아까 강동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살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은혜 사건이나 고유정 사건 같은 거 무지하게 많이 늘 거예요. 연쇄살인은 늘지만 연쇄살인이 통계로 잡히는 건 줄어들겠죠. 예, 뭐 하실 말씀. 예, 지금 저희가 1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소 기각에 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공소 기각에 관한 거 우리 한 대표님부터 먼저. 그러니까 공소 기각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지금 어차피 뭐 법원을 눌러놓고 아직까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정청래 대표가 상황 바꿨을 때 재판 재개하자 이렇게 막 나갈 수도 있죠. 요즘에 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눌러놨다고 생각하고 임기 끝난 다음에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선거법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게 뭐 감옥 갈 사안까지는 아니잖아요. 큰 부담이 되진 않아요. 대장동 사건은 어떻습니까?
항소 포기시켰잖아요, 공범한테. 그것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은 달라요. 왜냐하면 공범에 대해서 중형의 유죄가 선고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재판이 재개되면 본인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본인도 그걸 알죠. 그런 상황에서 플랜 A로 가는 것이 공소 취소입니다. 공소 취소는 1심까지 할 수 있거든요. 공소 취소를 해버리면 어쨌든 나중에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 공격은 받겠지만 이 사건 자체는 없어집니다. 그거는 사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지난 선거도 뭐 여러 가지 뭐 저도 이기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걸고 제가 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곤란에 빠졌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생각한 게 저는 조정식, 김민석 이런 분들이 얘기한 연임개헌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하지 뭐. 예. 그런데 그게 플랜 B였다면 저는 이게 플랜 C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공소 기각 판결의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매력은 뭐냐면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건을 만들어 놓고 늘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어, 술파티 있지도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어거지로 주장하면서 또 법원 판사 중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노리고 여기서 한번 공소기각 딱 때려주면 그러면 해결되는 또 하나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논의도 안 됐던 것을 갑자기 마지막 날 슬쩍 끼워놓고 사기치나요? 이거 어차피 그냥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이 보안 수사 폐지에만 쏠려 있을 때 집어넣은 거잖아요. 정치 이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예.